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가족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제게 회초리 20대를 내리치고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렸습니다. 저는 전화 한 통을 걸었고 잠시 후 20대의 최고급 세단이 저희 집 대문을 에워쌌습니다. 시댁살이 7년, 저는 제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종갓집 제사가 있던 그날, 모든 친척이 모인 그 자리에서 남편은 제 등 위로 20번의 매질을 가했고 사당 한가운데에 저를 무릎 꿇렸습니다. 피가 흘렀고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저 가난하고 힘없는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저는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태강그룹 이강혁 회장의 외동딸 이서연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박씨 가문의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7년. 박씨 가문의 며느리로 살아온 7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구였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저 세진건설 박민준의 아내 박 회장 부부의 며느리, 밤낮 없이 집안일을 도맡고 시댁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민준 씨의 사랑만 있다면 그 어떤 희생도 가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은 박씨 가문 선조의 기일을 기리는 제삿날이었습니다. 저는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널기만 하던 종갓집 주방은 오늘따라 유난히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깃털 부채를 흔들며 왔다 갔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지적, 아니 비난을 쏟아내셨습니다. 서연아, 이 닭은 덜 익어서 껍질이 다 벗겨지지 않았니? 이런 걸 어떻게 조상님 제사상에 올리니? 일 처리가 어쩜 이리 꼼꼼하지 못해. 죄송해요, 어머님, 다른 닭으로 다시 삶을게요. 저는 조용히 대답하며 끓는 물에서 서둘러 닭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저 약밥은 왜 저렇게 색이 희멀건하니? 곶감을 아끼기라도 한 거야? 아니면 우리 집 재산이 아까웠니?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7년간 이런 말들은 귀에 못이 밝히도록 들어왔습니다. 음식간이 짜네, 싱겁네 하는 이야기부터 집이 더럽네, 깨끗하네 하는 잔소리, 그리고 박씨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비난까지 모든 것이 제 탓이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빼입고 머리에는 포마드를 잔뜩 발라 반짝였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시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저 사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곧 손님들 오실 텐데 어서 나가서 맞이하셔야죠.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흘겨보더니 마지못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다가와 다정한 말 한마디 없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빨리빨리 좀 해. 친척들 앞에서 나 망신당하게 하지 말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 모든 젊음을 바쳐 사랑한 남자, 제가 태강그룹의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던 남자였습니다. 지난 7년간 그의 가족 회사인 세진건설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고 몇 번이나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비상금을 몰래 사용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보석까지 팔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돈이라고, 친구에게 빌린 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는 돈을 받고 기쁘게 고맙다고 말한 뒤 친구들과의 유흥에 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넓은 사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수수한 한복 차림으로 음식을 나르고 정리하느라 쉴 틈이 없었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반면 민준 씨의 사촌 형수들은 비단 옷을 차려입고 한쪽에 앉아 웃고 떠들기 바빴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모여 음식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후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위채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이리 좀 와보거라. 저는 앞치마에 손을 급히 닦고 달려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러 아주머니들 사이에 앉아 계셨습니다. 목에는 아주 값비싸 보이는 비취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턱을 치켜들며 물으셨습니다. 예, 이 목걸이 예쁘니? 프랑스에 계신 작은아버님이 보내주신 거란다. 저는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수많은 명품을 접해봤던 본능으로 저는 그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A급 가품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옥의 빛이 막지 않고 깊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분수를 알기에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님께서 하시니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요. 아마 제 미소가 충분히 진실되지 않았거나 혹은 민준 씨의 사촌 동서가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고 싶었는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형님은 좋은 물건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 봐요. 제가 보기엔 이 목걸이 정말 명품 중의 명품인데요. 딱 봐도 가치가 엄청나겠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의기양양해졌지만 여전히 저를 곤경에 빠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넌 이게 어때 보여? 무서워하지 말고 솔직한 내 생각을 말해보렴. 저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가식적이라 할 것이고 사실을 말하면 제가 질투한다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심이 통하길 바라면서요. 어머님, 옥의 색감은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봤던 최상급 비취들과 비교하면 옥빛이 조금 덜 맑은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지더니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상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지금 가짜를 차고 있다는 말이니? 감히 내 동생이 준 선물을 폄하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민준 씨가 소란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어머니가 화가 난 것을 보자마자 저를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당신 또 어머니 화나게 한 거야?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어 울며불며 하소연했습니다. 민준아, 내 아내 좀 봐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짜를 찾다고 하잖니.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사촌 동서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아주버님, 형님이 정말 눈치가 없으시네요. 어머님께서 그냥 한번 물어보신 건데 저렇게 대답하는 건 명백히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민준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사당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조상님 제삿날이야. 그런데 당신은 분수도 모르고 감히 우리 어머니께 어른께 막말을 해. 눈에 뵈는 게 없어. 저는 해명하려고 애썼습니다. 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셔서 닥치지 못해 그가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말대꾸야. 너같이 버릇없는 여자는 오늘 내가 직접 예의범절을 가르쳐줘야겠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사당 한쪽에 아이들을 훈육할 때 쓰는 회초리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잡아챘습니다. 박씨 가문 친척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회초리를 높이 들어 제 등을 향해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쩍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쩍, 쩍, 쩍. 회초리가 한번 내리쳐질 때마다 그에 대한 제 7년의 사랑도 한 조각씩 부서져 나갔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빌지도 않았습니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고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잔인함과 가장으로서의
체면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 등 뒤에 한복이 찢어지고 피로 붉게 물들 때까지 정확히 20대를 내리쳤습니다. 매질이 끝나자 그는 회초리를 바닥에 던지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여기 꿇어 앉아. 이 사당에서 밤새도록 꿇어 앉아 있어. 밥도 물도 없어. 언제 네가 잘못을 뉘우치는지 보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어머니와 친척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저를 내버려 둔 채 안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사랑은 죽었고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진하게 동화 같은 사랑을 믿던 이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강그룹의 총수 이강혁의 딸이었습니다. 저 자신과 제 가족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의 상처가 지독하게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씨 가문 조상들의 위패를 보며 마음속에 남은 것은 증오뿐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자손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관했으니 제가 악해지는 것을 탓하지 마시오. 저는 사당 구석 본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배전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곳의 전기 시스템은 이미 낡았고 전선에는 예전부터 타버린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꺼비 집을 꽉 잡고 일부러 껐다 켰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금속 머리핀으로 접속 단자를 찔렀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옆에 걸려있던 두꺼운 천커튼에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불길은 거대한 기둥과 금박을 입힌 현판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마침 사당은 전기 공사 중이었고 이 구역의 CCTV는 지난주부터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제가 만진 모든 표면을 닦아낸 뒤 모든 것이 전기 앞선 사고처럼 보이도록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불길은 맹렬하게 타오르며 사당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조상의 위패부터 오래된 목재까지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이곳을 한순간에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춤추는 불길을 보며 저는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낡은 제 휴대폰을 꺼내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번호를 찾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했었습니다. 윤 실장님, 저 서연이에요. 저 데리러 와주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바깥 세상과 저를 보호해줄 미래와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저는 불바다를 등지고 저의 모든 어두운 과거를 뒤로한 채 돌아섰습니다. 사당의 불길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치솟았습니다. 비명소리, 요란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별장 지역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시부모님부터 민준 씨까지 모두가 경악하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불바다가 된 사당을 보고 모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불이야, 불, 사당에 불이 났어. 시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찾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제가 마당 한 구석에 옷이 흐트러지고 등에 피가 밴 채로 태연하게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제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네가 한 짓이지? 이 미친 여자가 감히 사당에 불을 질러. 하지만 그의 손이 제 얼굴에 닿기도 전에 단단한 팔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낀 한 남자가 어느새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서방, 자중하시죠. 민준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남자를 보고 다시 대문 밖을 쳐다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박씨 가문 별장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자동차 행렬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5대가 그 뒤를 마이바흐, 벤틀리 등 최고급 세단들이 따랐습니다. 길게 늘어선 고급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길 전체를 대낮처럼 밝히며 압도적인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평소 저희 가족에 대해 수군거리던 이웃 주민들은 모두 길가로 나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행렬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평생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량 행렬은 박씨 가문의 별장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각 차에서 건장한 체격의 검은 양복 경호원 2명씩이 내려 대문에서부터 제가 서 있는 곳까지 2줄로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제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힘있고 절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아가씨. 그 2글자에 박씨 가문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두에 있던 롤스로이스를 바라봤습니다. 아까 민준 씨를 막아섰던 남자, 제가 윤 실장님이라 부른 저희 집안의 비서실장이 재빨리 다가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인자한 얼굴을 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운 한 중년 남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태강그룹의 이강혁 회장이었습니다. 7년 만에 뵙는 아버지는 여전히 기품이 넘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제 몸의 상처에 잠시 고통스러운 빛을 띠셨지만 곧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약간 잠긴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딸, 아빠. 저는 그 한마디에 모든 서름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만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망연자실 서 있는 박씨 가문을 향해 돌아보셨습니다.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민준 군, 자네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민준 씨는 그제야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어찌 나는 이서연의 아비 이강혁 1세, 이강혁이라는 이름과 태강그룹, 그 이름은 박씨 가문에 내리친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이 서울 땅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태강그룹의 명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강그룹 이강혁 회장의 유일한 딸 이서연이 바로 그들이 지난 7년간 구박하고 무시했던 가난한 촌뜨기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폭행했던 아내가 이토록 엄청난 배경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당신이 날 속였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경멸과 씁쓸함이 가득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속였다고요? 박민준 씨,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지난 7년간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랑 속에서 살기 위해 제 신분을 숨겼어요. 당신 가족의 모든 모욕과 학대를 견뎌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모두가 저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당신들은 제 희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나 이서연은 우리 2사람의 결혼 관계가 여기서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이혼 서류는 제 변호사를 통해 곧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박씨 가문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넋이 나간 얼굴들 하나하나를 차가운 눈빛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세진건설, 빚더미에 앉아있다고 들었어요. 아주 잘 됐네요. 우리 태강그룹이 시장에 나온 세진건설의 지분을 모두 사들인 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 선포합니다. 당신들도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느껴봐야죠. 제가 겪었던 것처럼요.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양복 상의를 벗어 제 어깨에 걸쳐주시며 제 등의 상처를 가려주셨습니다.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자, 딸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를 따라 차로 향했습니다. 윤 실장님과 경호원들이 저희를 위해 길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곁을 지나갈 때 그가 절망적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뒤에 남겨졌고 저는 다시는 제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드럽게 달리는 롤스로이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7년간의 지옥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인생이, 그리고 제 첫 번째 목표는 바로 복수였습니다. 차는 혼란스러운 별장과 여전히 타오르는 불길을 뒤로하고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고 아버지의 양복에서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7년의 공백은 부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지만 혈육의 정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거칠어진 제 손을 조용히 잡고 가볍게 힘을 주실 뿐이었습니다. 크고 따뜻한 아버지의 손은 7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차는 화려한 서울의 익숙한 거리를 지나 마침내 평창동의 호화로운 저택단지에 위치한 거대한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곳이 바로 저의 진짜 집, 태강그룹의 본가였습니다. 아름다운 철제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저를 맞이하기 위해 현관 앞에 가지런히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모두 기쁨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어서 오세요. 집에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솟구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모두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집은 여전했습니다. 제 기억 속 그대로 화려하고 따뜻했습니다. 정원에서 풍겨오는 백목련 향기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홀로 저를 지극정성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잘것없는 남자 하나 때문에 7년이나 떠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제 방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제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제가 어제 막 떠난 것처럼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푹 쉬어라. 임 박사님은 이미 불렀으니 곧 오실 게다.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주치의는 제가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만 입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진통제 주사와 수액을 맞고 나니 몸 상태는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임 박사님은 저희 집안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는 아주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제 등의 시퍼런 멍과 어지럽게 난 회초리 자국을 살핀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며 여러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아버지는 곁에 서서 두 손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평소 인자하시던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습니다. 임 박사님이 돌아가고 방에는 부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아 저를 보셨습니다. 자책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고생하게 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다 제가 어리석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버지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그거 아니? 지난 7년간 아빠가 단 하루도 널 지켜보지 않은 날이 없단다.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내 결정을, 네가 선택한 사랑을 존중했다. 하지만 너를 혼자 둘 수는 없었어. 3년 전에 세진건설이 큰 계약 실패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거 기억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민준 씨는 매일 술에 취해 집에 와서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인 보석까지 다 팔아서 간신히 돈을 마련해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때 폭락하던 그 회사 주식을 몰래 사들여서 그들이 회생할 자금을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2년 전 네가 댕기열로 일주일이나 입원했을 때 매일 와서 죽을 끓여주던 나이든 아주머니 기억나니? 옆 병실 환자 가족이라고 했던 사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낯선 사람의 친절에 감동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에서 오래 일했던 박 여사님이셨다. 내가 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게야.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 밝혀지는 진실마다 제 심장은 누가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가장 외롭고 절망적이었을 때 아버지는 항상 제 곁에서 조용히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의 크고 조용한 사랑에 저는 깊이 감동했고 동시에 후회스러웠습니다. 아빠,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곤란해할까봐. 내가 네 삶에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 아빠는 그저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하지만 내가 틀렸다. 그 박민준이라는 놈, 내 딸에게는 과분한 놈이야. 아버지의 눈에 무서운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놈과 그 집안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아버지의 눈에서 결의를 읽은 저는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아버지와 태강그룹 전체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복수 계획이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아빠, 저 더 이상 아빠한테 의지하고 싶지 않아요. 이 일은 제 손으로 직접 해결하게 해주세요.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사실 고소장은 이미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이메일과 증거들은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비쳤습니다. 그래, 이강혁의 딸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거라. 이 태강그룹 전체가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지난 7년간 처음으로 깊고 평화로운 잠을 잤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날은 이미 밝았고 아침 햇살이 방안을 따뜻하고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재 소식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알았지만 태강그룹의 변호인단이 이미 개입한 후였습니다. 그들은 박씨 문중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보상과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서 화재는 낡은 전기 시스템의 합선 사고로 기록되었고 모든 당사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온 후 주치의가 즉시 제 등의 상처를 확인하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진통제와 항생제 덕분에 상태는 나아졌지만 걸을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며칠간 쉬면서 비서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동안 비서는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보존한 채 새 휴대폰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야 저는 비로소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섰습니다. 비즈니스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루를 쉰 후 저는 정신적으로 훨씬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몸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은 제가 갚아야 할 복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제 방의 거대한 옷장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7년간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명품 옷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정교하게 재단되어 날씬한 몸매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권위 있는 느낌을 주는 흰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가볍게 화장하고 긴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 속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과거의 이서연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태강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중심에 있는 마천루는 여전히 위풍당당했습니다. 제가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돌아봤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옛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신입 직원들은 회장님 옆에 서 있는 기품 있는 여성이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모든 주주와 고위 임원들 앞에서 아버지가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 딸 이서연이 공식적으로 그룹에 복귀하여 투자 및 M&A 부문을 총괄하는 부회장직을 맡게 될 것이오. 아버지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 경영 능력이 아버지 못지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아버지의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목표는 바로 세진건설이었습니다. 저는 재무팀에 시장의 헐값에 나온 세진건설의 주식을 모두 사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그룹 내 최고의 변호사와 재무 분석가로 구성된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저는 세진건설의 재무 상태, 진행 중인 프로젝트부터 이사진, 특히 박민준의 사생활까지 모든 정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첫 번째 정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제 예상대로 박민준은 충실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잘 나가는 젊은 모델을 내연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돈으로 그녀에게 집과 차를 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위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고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만으로도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을 원했습니다. 박씨 가문 전체가 무너지길 바랐습니다. 그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가난과 자책 속에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제 업무용 메일함으로 낯선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도 제목도 없이 오직 첨부 파일 하나만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그것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에는 각종 문서, 표,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가득한 압축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진건설이 지난 5년간 은행 대출과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재무 보고서를 조작해온 모든 증거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끔찍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진건설은 단순히 하락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2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즉시 파산시킬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들은 제게 박씨 가문을 끝장낼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창밖의 화려한 도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박민준 씨, 게임은 끝났어요. 밤이 깊었지만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태강그룹 부회장실의 불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우리 팀이 수집한 사진과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박민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젊고 아름다운 내연녀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제가 5주년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파텍 필립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그녀를 고급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파트는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구매 자금은 세진건설의 공금이었습니다. 이런 배신에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그의 변화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기에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제 사랑이 죽고 나니 이 증거들은 제 증오심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2천억 원 부채라는 비장의 카드를
서둘러 꺼내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천천히 음미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저는 박 씨 가문의 절망과 고통을 조금씩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세진건설의 유일한 후계자 박민준의 명성을 망가뜨리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룹 홍보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날카롭고 유능한 여성이었습니다. 최 팀장님, 제가 재미있는 걸 좀 보내드릴게요. 내일 아침 모든 주요 신문과 인터넷 뉴스에 세진건설, 박민준 대표에 대한 기사가 실렸으면 해요. 최 팀장은 다음날 새벽 6시에 모든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일정을 잡았습니다. 검증된 모든 서류와 미디어 킷은 밤사이에 발송되어 다음날 아침 모든 언론이 동시에 기사를 내보내도록 보장했습니다. 부회장님, 걱정 마십시오. 간단한 일입니다. 수학이 넘어 최 팀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기대대로 서울의 재계와 여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많은 언론사들이 세진건설 후계자, 아내 폭행 및 불륜, 박민준 대표, 공금 횡령에 내연녀의 상납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세진건설 후계자, 결혼 생활에 추악한 진실이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민준 씨와 내연녀의 다정한 사진뿐만 아니라 그가 제삿날 저를 폭행했던 사실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몇몇 박 씨 가문 친척들은 태강그룹의 힘을 두려워해서인지 아니면 이 기회에 민준 씨를 끌어내리고 싶어서인지 익명으로 기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저에게 20대의 매질을 가하고 무릎을 꿇렸는지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보낸 며느리가 알고 보니 재벌가 아가씨였다는 이야기는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무시하고 벨이 저절로 꺼질 때까지 내버려뒀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를 걸 수 없게 되자 미친 듯이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요. 모든 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누가 날 모함한 거야? 당신이야. 왜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거야? 제발 우리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잔인하다고? 그와 그의 가족이 지난 7년간 제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세진건설의 주가는 끝없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젊고 유능한 대표의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고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가문의 별장은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민준 씨의 아버지 박 회장은 아침나절에 아끼던 찻잔 세트 여러 개를 깨뜨렸습니다. 그는 아들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냐. 그 여자 조심하라고. 이제 봤지? 꼴 좋다. 이 집안 체면을 네가 다 망쳐놨어.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집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요물을 집에 들여서 이제 그 요물이 우리 집안 전체에 복수하고 있잖아. 민준 씨는 처음에 분노가 가라앉아 이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차를 몰고 태강그룹 본사로 와서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대표님. 부회장님께서는 매우 바쁘셔서 뵐 시간이 없습니다. 제 비서가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전해요. 내가 그 여자 남편이라고, 만날 권리가 있다고. 그가 로비에서 소리쳤습니다. 전 남편이 정확하겠죠. 저희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보냈으니 박 대표님께서도 받으셨을 텐데요. 민준 씨는 경비원들에게 저지당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화를 내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만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총성은 울렸고 완벽하게 목표를 명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민준의 스캔들로 여론이 시끄러운 동안 저는 아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매일 태강그룹의 재무팀은 주식시장에서 세진건설의 주식을 은밀하게 사들였습니다. 그들의 주가가 떨어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대량으로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박씨 가문은 스캔들로 인한 혼란 속에서 허우적대느라 그들의 배가 이서연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의해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려 했지만 어떤 기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론계에서 태강그룹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고 아무도 감히 우리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모든 죄를 내연녀에게 떠넘기며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고 주장했지만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 때문에 그의 모든 해명은 우스갯소리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만나지 못하자 민준 씨는 평창동 저택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와서 제가 나와주길 바라며 대문 앞에서 몇 시간씩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7년간 단 한 번도 제게 사준 적 없는 꽃과 비싼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소용없었고 저희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아버지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윤 실장님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박서방이 또 왔습니다. 아가씨께서 나와주시지 않으면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겠다고 합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비웃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 사람도 무릎 꿇을 줄 아는군요. 그냥 두세요, 실장님. 지쳐서 더는 못 버티면 알아서 돌아가겠죠. 아버지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연이 말대로 하세요. 그런 인간 때문에 우리 딸이 신경 쓸 가치도 없으니까. 제 예상대로 민준 씨는 2시간 정도밖에 무릎을 꿇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대한 수치심 때문인지 아니면 곱게 자란 도련님의 무릎이 딱딱한 바닥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인지 그는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다른 방법이 없자 그는 제 변호사가 가져온 이혼 서류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간 날 그는 증오와 애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우리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7년의 정을 그렇게 다 버릴 수 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7년의 정, 박민준 씨, 그 2글자 다시는 입에 담지 마요. 역겨우니까. 당신의 정이라는 건 매질이고 모욕이고 배신이었잖아요. 그런 정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바로잡을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기회? 당신이 친척들 앞에서 회초리로 날 때릴 때 나한테 기회를 줬나요? 사흘 밤낮을 굶기며 무릎 꿇렸을 때 나한테 기회를 줬나요? 박민준 씨, 우리 사이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부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7년간의 질긴 인연이 마침내 명확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한편 박씨 가문은 스캔들이 조금 잠잠해진 후 회사의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주주들이 차례로 주식을 팔아치웠고 오랜 파트너들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누가 배후에서 자신들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지 허둥지둥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는 저희에 의해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그들은 그 배후가 외국의 비밀스러운 금융기관이라고만 알았을 뿐 그 기관을 조종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 경멸했던 전며느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때 태강그룹은 이미 세진건설 지분의 40% 이상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저는 이 사회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때는
무르익었습니다.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2천억 원 부채에 대한 서류를 보았습니다. 더 큰 계획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지 파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감옥에 가길 바랐습니다. 박씨 가문 전체를 끝장낼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 자료들을 보냈을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친구일까? 적일까?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신중함은 제가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강그룹 최고의 사이버 보안팀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익명의 이메일의 출처를 반드시 찾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부회장님,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보안팀장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이 이메일은 여러 국가에 위치한 복잡한 프록시 서버, 체인을 통해 발송되었습니다. 발신자는 극도로 전문적인 방식으로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과장 없이 말해서 그들의 기술은 저희보다 한 수 위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는 발신자가 세진건설의 비밀 정보를 손에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IT 전문가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람은 명백히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돕고 있었지만 제가 그들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세진건설의 다른 경쟁사가 제 손을 빌려 그들을 제거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세진건설 내부의 누군가가 불만을 품고 정보를 유출한 것일까? 누구든 간에 그들은 분명 박씨 가문에 큰 원한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동안 세진건설의 상황은 점점 더 비참해졌습니다. 박민준의 스캔들 이후 은행들은 기존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고 신규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박 회장은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심지어 더 작은 거래처에까지 몸을 낮춰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개를 젓는 것과 동정 어린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성은 완전히 무너졌고 아무도 가라앉는 배에 돈을 쏟아부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전 시어머니 역시 더 이상 예전의 고고하고 귀족적인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 집안일을 돕던 분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이제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워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항상 중심이었던 사모님들의 모임이나 파티에도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회사에서 막 돌아왔을 때 윤 실장님이 시어머니가 대문 밖에서 저를 만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저는 만날 생각 없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7년 며느리로 지낸 정을 생각해서라도 집안을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살 길. 지난 7년간 그들이 제게 살 길을 한 번이라도 준 적이 있었나요? 저를 모욕하고 때리고 하녀보다 못하게 취급했을 때 그들이 정을 생각했나요? 실장님, 그분께 전해주세요. 저를 만나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태강그룹 본사로 와서 비서에게 예약을 잡으라고요. 저희 집은 아무나 와서 소란 피울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요. 제 대답을 들은 시어머니는 더욱 서럽게 울부짖었고 심지어 땅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구경거리를 찾아 모여든 호기심 많은 이웃들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며 슬그머니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악인에 대한 자비는 자신에 대한 잔인함일 뿐입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준 고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그 비밀스러운 서류들로 돌아갔습니다. 발신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저는 그것들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우리에겐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 동안 저는 재무팀의 총력을 다해
세진건설의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희의 지분율은 빠르게 51%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회사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진건설의 모든 주주들에게 통지서를 보내세요. 3일 후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겁니다. 회사 정관에 따라 저희는 이미 서면으로 주주들의 동의를 얻었고 이사회의 재정 위기 상황에서의 사명 변경 및 인사 교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절차는 간소화되었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큰 호텔의 연회장은 오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진건설의 주주들, 채권자들, 은행 대표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세진건설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늘 회의가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박씨 가문은 주석에 앉아 있었고 모두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떨리는 그의 손은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서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스캔들 이후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예전에 오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을 모두 잃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루한 절차들이 끝나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서인 회사의 재무 상황 보고 및 위기 해결 방안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연단에 올라 공허한 약속과 모호한 구조 조정 계획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비록 우리 회사가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주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회의장 뒤편에서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박 회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건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거대한 부채 덩어리와 조직적인 사기 행각인데요. 모든 시선이 방금 말한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저는 강렬한 붉은색 정장을 입고 변호인단과 함께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 등장은 회의장 전체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박씨 가문은 저를 보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특히 민준 씨는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여긴 세진건설 주주총회야. 당신과는 상관없어.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누가 상관없다고 하던가요? 저는 현재 세진건설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 연호캐피탈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 말은 회의장 한가운데서 터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세진건설을 잠식해온 그 비밀스러운 외국 투자펀드의 배우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민준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잊으셨나 보네요. 박 대표님. 저는 이강혁 회장님의 딸이에요. 당신의 망해가는 회사를 사는데 쓴 돈은 태강그룹에게는 그저 푼돈에 불과하죠. 저는 연단으로 올라가 박씨 가문과 마주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제 소유권을 공표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추악한 실체를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수많은 위조 재무 보고서, 박 회장 부자의 은밀한 대화를 담은 녹음 파일 등이 공개적으로 상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세진건설이 은행과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재무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 회장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숨겨온 2천억 원의 빚에 대한 진실입니다. 스크린에 크게 행된 2천억 원이라는 숫자에 참석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채권자들과 은행 대표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속은 것이었습니다. 이서연, 네가 날 모함하는 거야. 거짓말이야. 시어머니가 주석에서 뛰쳐나와 제 손에 있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제 경호원들이 재빨리 막았습니다. 모함이라고요? 이 모든 증거들은 지금 이 순간 저희 변호인단에 의해 검찰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법이 곧 우리에게 공정한 답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검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박 회장 부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고 사기,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그들은 오랜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망연자실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과 제게 준 고통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을 선포했습니다.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시간부로 세진건설에서의 박씨 가문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저와 제 팀이 떠나자마자 회의장은 즉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자들은 벌떼처럼 박씨 가문을 에워쌌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마이크가 그들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님, 이서연 씨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박 대표님, 전 아내에게 모든 것이 폭로된 심정이 어떠십니까? 박 여사님, 며느리를 학대한 대가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맞으신 겁니까? 궁지에 몰린 그들은 어떤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아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공황 상태에 빠져 기자들을 밀치며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저를 요물, 독사라고 부르짖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힘겹게 그들을 기자들의 포위망에서 빼내야 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차가운 미소는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아야 할 인과응보였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태강그룹의 변호인단은 매우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은 저희가 제공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박 회장과 박민준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러 대의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박씨 가문의 별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와 호기심 많은 이웃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체포 영장을 낭독하고 부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평생 오만하게 살아온 박 회장은 이제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떨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입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연, 정말 독하다, 독해. 부자가 연행된 후 경찰은 수사와 추후 형 집행을 위해 가문의 모든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화려한 별장, 값비싼 자동차들, 수백억 원이 든 은행 계좌까지 모든 것이 동결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고 있던 옷과 주머니 속 약간의 현금만 가진 채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압류 딱지가 붙은 대문 앞에 서서 목이 쉴 때까지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녀에게 아첨하던 이웃들은 이제 경멸과 통쾌함이 섞인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씨 가문의 영광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저는 사무실 TV에서 이 소식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몰락하는 것을 보면 기쁘고 통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가장 큰 목표는 달성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무엇일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서연아. 내 스스로 공정함을 되찾았구나. 그런데 왜 기쁘지가 않을까요, 아빠?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아버지는 인자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복수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란다, 딸아. 그저 마음의 짐을 덜어줄 뿐이지. 진정한 기쁨은 파괴가 아니라 건설에서 오는 거란다. 이제 세진건설은 내 손에 들어왔어. 그걸로 무엇을 할 생각이니? 아버지의 말씀은 제 마음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가 무너지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잿더미 속에서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 더 강하고 찬란하게 돌아온 저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로 만들 것입니다. 운명의 주주총회 3일 후 저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새로운 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언론 앞에서 저는 공식적으로 세진건설의 사명을 태연홀딩스로 변경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제 이름 서연의 연과 저희 그룹 태강의 태를 딴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저의 주권을 확인하는 동시에 가족 그룹의 든든한 지원을 상징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저는 강력한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태연홀딩스는 은행, 파트너사, 공급업체에 대한 모든 합법적인 채무를 책임지고 상환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전 경영진의 부정행위로 인해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저희는 불법 행위와 관련 없는 모든 임직원의 고용과 권익을 보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셋째, 태연홀딩스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비효율적인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잠재력 있는 핵심 분야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희는 투명하고 전문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저의 선언은 여론, 특히 회사 직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불안 속에서 살아왔고 이제 제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후 몇 주는 정말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회사에서 먹고 자다시피 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모든 회계 장부를 다시 분석하고 각 프로젝트를 재평가하며 모든 채권자와 협상했습니다. 일은 산더미 같았지만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산 직전의 회사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서연이 단지 복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할 능력도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의장님, 한 남성분이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예전에 의장님께 비밀 이메일을 보낸 사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놀랐습니다. 비밀 이메일 발신자에 대한 의문은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를 시켰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 나타난 것입니다. 들여보내세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학자풍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익숙했고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 의장님.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황민남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세진건설의 재무이사였습니다. 황민남. 그 이름에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약 1년 전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직한 재무이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람을 아신다고요. 황 이사님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씁쓸함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의장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저입니다.
황 이사님의 고백에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저는 온화해 보이는 이 중년 남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눈에서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과 아련한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이사님이셨다고요? 하지만 왜? 저는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죠? 그리고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건가요? 황 이사님은 오랫동안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진건설에서 거의 20년을 일했습니다. 박 회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요. 작은 공장이 명망 있는 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한때 그를 매우 존경했고 친형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추억에 젖어 낮아졌습니다. 약 6년 전부터 그는 제게 재무 보고서에 숫자를 조작하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액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업 수완이고 회사가 은행 대출을 받아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고 심지어 제가 따르지 않으면 제 경력을 망가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황 이사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자신을 그저 월급쟁이라고 속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의장님을 볼 때마다요. 저는 의장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불법적인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동안 의장님이 그 집에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더 일찍 그만두지 않으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단순히 사직했다면 그는 곧 다른 사람을 찾아 그 자리를 메웠을 것이고 모든 죄는 묻혔을 겁니다. 저는 거의 5년 동안 몰래 모든 장부를 복사하고 은밀한 회의를 녹음했습니다. 1년 전 충분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건강을 핑계로 사직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때를 기다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제가 돌아온 순간이었군요. 황 이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의장님께서 진짜 신분으로 돌아오셨다는 뉴스를 읽었을 때 저는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강그룹의 힘을 가진 의장님만이 그들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장님께 그 이메일을 보냈고 의장님의 모든 행동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의장님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가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 남성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겁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싸워온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사님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렇게 완벽하게 복수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박 회장 부자가 대가를 치렀으니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황 이사님은 일어나 떠나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사님. 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황 이사님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라도 찾아봐야겠죠. 이사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연홀딩스는 지금 유능하고 무엇보다 도덕적인 재무 책임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사님께서 다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이 회사를 다시 세워주시겠습니까? 황 이사님은 제 제안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과 감사가 어렸습니다.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장님 같은 분을 모시는 것은
제 영광입니다. 황 이사님의 합류는 제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예전 회사의 내부 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탄탄한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그는 구조 조정 과정에서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파트너가 되어 함께 태연홀딩스라는 배를 이끌고 초기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갔습니다. 저와 황 이사님이 회사를 되살리느라 바쁜 동안 박씨 가문에 대한 소식은 간간히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난 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집도 돈도 받아주는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허름한 단칸방을 얻어야 했습니다. 평생 비단 옷을 입고 하인을 부리며 살던 여자가 이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듣기로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나 끼던 그녀의 손은 이제 세제 때문에 거칠어지고 부어올랐습니다. 몇 번이나 그녀는 태연홀딩스 정문으로 찾아와 돈을 달라며 울부짖었지만 번번이 경비원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제가 냉혈한은 아니지만 지금 저의 용서는 악을 용인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스스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박 회장 부자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수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제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편지였습니다. 처음에는 7년의 정을 들먹이며 애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자신을 용서하고 구제해 주길 바랐습니다. 제게서 답장이 없자 그는 저를 잔인한 사람,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며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는 반대로 박 회장은 매우 침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전혀 후회하는 기색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 변호사가 진술을 받으러 구치소에 갔을 때 그는 제게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에게 전해 더 높은 산이 있다는 것을 이 원한 우리 박씨 가문은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그 협박은 저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지만 경계심을 갖게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은 매우 위험해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흘러 태연홀딩스는 저와 황 이사님의 지휘 아래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빚을 갚았고 몇몇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자들과 파트너들의 신뢰도 점차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노동의 결실을 보며 저는 복수가 결코 가져다 주지 못했던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제가 가장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법원은 박 회장 부자의 사기 및 횡령 사건에 대한 공개 재판 날짜를 정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닌 이 고통스러운 과거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증인으로서 그곳에 갈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서울의 하늘은 곧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의 심정처럼 흐렸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볍게 화장했지만 날카로운 인상을 감추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아버지와 태강그룹의 막강한 변호인단이 함께했습니다. 저희의 등장은 법원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언론의 모든 주목을 즉시 끌었습니다. 법정안은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권리 및 의무 관련자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 피고인석에는 박 회장 부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비교해 두 사람 모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바짝 마르고 머리는 새하얘졌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고 조금의 뉘우침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헐렁한 수의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고 멍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녀 역시
눈에 띄게 늙었고 낡은 옷차림에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입으로 저주를 중얼거렸지만 신성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지는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차례로 공소 사실을 발표했고 부자의 각 범죄 혐의, 사기 행위, 문서 위조 행위가 명확하게 나열되었습니다. 저와 황 이사님이 제공한 증거들은 그들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었습니다. 증인으로 불려나갔을 때 저는 침착하게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회사의 회계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부터 제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모욕당한 일까지 저는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저 사실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고발이었습니다. 변론 시간에 박씨 가문의 변호사는 그들이 회사를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며 누구의 재산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다고 변호하려 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제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저를 비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모든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민준 씨가 회사 돈으로 내연녀를 부양한 증거, 박 회장이 대출금으로 호화로운 개인 자산을 사들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 측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고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마침내 하루 동안의 치열한 재판 끝에 재판부는 평의에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무거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부들부들 떨었고 오직 박 회장만이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을 때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박씨 가문에 내리치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피고인 박성진에게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민준에게는 동일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민준 씨는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저는 그를 보며 마음속에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박 회장 곁을 지나갈 때 그가 갑자기 피고인석 난간에 바싹 다가와 극도의 증오가 담긴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너무 의기양양해하지 마라. 난 감옥에서 죽지 않아. 내가 나가는 날이 너와 내 집안의 제삿날이 될 거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아버지와 변호사들을 따라 법정을 나섰습니다. 뒤에는 울부짖음과 저주, 그리고 묻혀버린 과거를 남겨둔 채 법원 밖의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느껴졌습니다. 박씨 부자에 대한 판결은 제 복수의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짐과 울분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오직 하나의 목표, 태연홀딩스를 강력한 그룹으로 만드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제 손을 거쳐 강력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와 황 이사님, 그리고 동료들은 대담하고 야심찬 새로운 사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는 세진건설의 전통적인 부동산 분야에만 집중하지 않고 미래 트렌드인 첨단 기술과 재생에너지 분야에도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물론 어떤 길이든 가시밭길은 있었습니다. 파산 직전의 회사를 구조 조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자금 부족, 파트너들의 의심, 그리고 박씨 가문 체제에 충성했던 일부 옛 직원들의 암묵적인 저항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7년간의 지옥 같은 삶은 제게 강철 같은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저는 밤낮을 잊고 일했고
가장 까다로운 파트너들과 직접 협상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직접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점차 저의 재능과 결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성을 바탕으로 저는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은행들은 자금 지원에 더 개방적이 되었고, 대형 파트너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시작했으며 회사 내부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인 VTech의 강태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위인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재능 있고 날카로우며 비전 있는 사업가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저희는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관한 한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경영에 기술을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인상적인 연설을 했고 그 연설이 그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세미나 후 그는 제게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회장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와 악수하며 이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과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저희는 함께 일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VTech는 태연홀딩스가 스마트 기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접촉이 잦아질수록 저는 그가 유능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종종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저와 공유했고 때로는 그저 즐거운 잡담으로 제가 힘든 업무 후 스트레스를 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긴 회의를 마친 후 그가 제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네요. 서연 씨. 그는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휴식을 좀 줘야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일이 곧 기쁨이고 삶이에요. 이해해요.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조금 깊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지는 말아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 그의 말은 저를 조금 당황하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연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남긴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는 않았지만 큰 흉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믿는 것이, 다시 사랑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과거가 정말로 잠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박 회장이 했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 도착했을 때 제 차 타이어가 누군가에 의해 펑크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저 저를 질투하는 누군가의 사소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연홀딩스의 한 고위 임원이 퇴근길에 낯선 두 남자에게 시비가 걸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빈도가 잦아지면서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발신인 불명예 소포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안에는 옷이 찢기고 온몸에 바늘이 꽂힌 채 망가진 인형 한 개와 붉은 잉크로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도 이 꼴이 될 거다. 이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 자신과 회사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아시고는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태강그룹 최고의 경호원 몇 명을 추가로 보내 저를 24시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태아 씨가 제 어깨를 잡고 제가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듯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전 괜찮아요. 그냥 좀스러운 놈들의 협박일 뿐이에요. 저는 침착한 척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VTech 사람들을 시켜 확인해봤어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배후에 모든 것을 조종하는 손이 있어요. 짐작 가는 사람이라도 있나요? 아마 그 사람이겠죠. 감옥에 있지만 그가 수년간 쌓아온 어두운 인맥을 생각하면 밖에서 부하 몇 명을 조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조사를 지시할게요.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관심을 보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가 곁에 있으니 이 싸움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제 삶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다녔지만 저는 항상 어둠 속에서 저를 노리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협박성 익명 전화와 테러 문자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비열한 수법으로 제 정신을 공격하여 저를 항상 공포 속에서 살게 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너지길 바랐지만 착각했습니다. 오늘의 이서연은 더 이상 쉽게 겁먹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워 그들을 잡아낼 것입니다. 지속되는 긴장은 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주 잠을 설쳤습니다. 박 씨 집안에서 학대받던 과거의 악몽이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민준 씨가 제 등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을 보았고 시어머니의 악독한 저주를 들었습니다. 저는 땀에 흠뻑 젖어 소스라치게 놀라 깨곤 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런 악몽을 꾼 후 저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움과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제 깊은 내면에는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가진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아직 안 잤네요. 이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제가 왜 늦게까지 깨어 있는지 제 두려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 곁에 앉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주고는 즐거운 이야기들, 일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따뜻함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제 영혼을 뒤덮고 있는 어둠을 서서히 걷어냈습니다. 서연 씨, 그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끔찍한 일들을 겪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동료들도,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제가 당신의 모든 짐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줄래요? 그의 진심 어린 눈을 보며 제가 오랫동안 애써 쌓아 올린 얼음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아이처럼 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품에 안고 떨리는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고 제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품에서 악몽도 두려움도 없이 정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시작해요. 모든 건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말아요. 그의 관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해변가 리조트에서 파트너들과의 미팅을 일부러 잡아서 일과 휴식을 겸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제가 예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등산이나 카약 같은 스포츠 활동에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운동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그렇게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싹 텄습니다. 화려한 고백도 비싼 선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나눔,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만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주 큰 미끼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태연홀딩스가 해외 파트너와 수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곧 체결할 것이라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계약 장소는 교회의 한적한 별장으로 무심코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의를 보이기 위해 제가 주말 저녁에 혼자 그곳을
사전 답사하러 갈 것이라고 흘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수였지만 굴에서 늙은 여우를 유인해내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태하 씨, 걱정 마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혼자 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경호원들과 당신의 팀이 그 지역을 비밀리에 포위할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탈출구 없는 덫으로 만들 거예요. 제 눈에서 결의를 본 그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획대로 혼자 차를 몰고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장은 외딴 언덕 위에 덩그러니 서 있었고 주위는 음산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작은 실수 하나가 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요? 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정문이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흉터가 있는 남자와 그의 부하 10여 명이 흉기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이서연, 드디어 혼자 나타났구나. 그가 비웃었습니다. 얼굴에 긴 흉터가 움찔거려 매우 흉측해 보였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널 보고 싶어 하신다. 우리랑 같이 가줘야겠다. 잠깐만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댄 채 시간을 벌려고 애썼습니다. 당신 사장님이 누군데요? 박성진 회장인가요? 흉터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넌 많이 알 필요 없어. 가면 알게 될 테니. 그는 부하들에게 다가오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막 저를 잡으려 할 때 별장의 모든 창문이 동시에 깨졌습니다. 우리 보안팀이 밖에서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조폭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춰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모두 꼼짝 마. 경찰이다. 서연 씨,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전 괜찮아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조직적인 납치 및 금품 갈취 혐의에 직면한 흉터 남자는 더 이상 거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안 그는 감형을 받기 위해 배후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털어놓은 이름은 경찰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배우는 박성진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고용한 사람은 박중수라는 사람입니다. 박중수가 누군가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성진 회장의 사촌 동생입니다. 예전에 세진건설에서 일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직책에 실권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흉터 남자가 자백했습니다. 이 정보는 많은 것을 밝혀주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박중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박씨 가문의 본가에 대해 항상 질투하며 깊은 원한을 품고 있던 인물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 회장 부자보다 더 유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중용되지 못했습니다. 박씨 가문이 몰락하자 그는 기회를 엿본 것입니다. 그는 매수된 교도관을 통해 감옥에 있는 박 회장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극도의 증오에 사로잡힌 박 회장은 그를 복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는 박중수에게 예전에 빼돌려 숨겨둔 비자금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돈으로 조폭을 고용해 저와 태연홀딩스를 괴롭히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태연홀딩스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중수가 구원자처럼 나타나 자신이 박씨 가문의 일원임을 내세워 옛 주주들을 규합하고 제 손에서 회사를 다시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경찰은 박중수와 부패한 교도관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택에서 갑자기 체포된 박중수는 손쓸 틈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그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으로 박 회장을 만나러 구치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을 때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저는 초췌하고 늙어버린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백발의 머리, 깊게 팬 눈,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를 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습니다. 오직 무서울 정도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졌어요, 박 회장님. 저는 수화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그처럼 오만한 사람에게는 이 완전한 패배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진정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원한은 끝났고 과거의 유령은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요트에 오를 때 태아 씨가 칭찬하며 제 손을 신사적으로 잡아주었습니다. 요트는 천천히 부두를 떠나 바람이 시원한 한강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하늘 전체가 화려한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강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날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운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순간을 가져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서연 씨,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금 행복해요? 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으니 제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그는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요트는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이 멀리 보이는 아름다운 작은 만에 멈췄습니다. 갑판 위에는 촛불과 장미로 로맨틱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처음 만났던 날부터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저에 대한 첫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강하고 굳건하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있는 여자. 그는 그 순간부터 그 눈에 미소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을 때 그가 갑자기 제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 씨,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면서도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에 저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미래에는 제 평생을 바쳐 함께하고 싶어요. 풍파 없는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항상 당신의 손을 굳게 잡고 함께 걸어갈 것을 약속할게요. 저와 결혼해 줄래요?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정교하게 디자인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 아래에서 그것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헛된 약속을 믿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지만 이 남자의 진심 앞에서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저는 목이 메어 작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제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고는 일어나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저희는 드넓은 강과 하늘 사이에서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초승달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과거는 멀어지고 행복한 미래가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5년 후, 무슨 생각해요?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생각했어요. 벌써 5년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지난 5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요트에서의 프러포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따뜻하지만 격식 있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오직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참석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당신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남자에게 딸의 손을 넘겨주시며 행복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결혼 후 태연홀딩스와 브이텍는 역사적인 합병을 통해 부동산, 금융에서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강력한 슈퍼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저희는
함께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고 수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가끔 옛사람들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박 회장은 2년 전 병과 울분으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민주는 모범수로 감형을 받았다고 하지만 20년의 징역은 여전히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는 제게 마지막 편지를 한 통 보냈습니다. 더 이상 원망이나 애원은 없었고 오직 미안하다는 두 단어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은원 관계는 정말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년간의 가난한 생활 끝에 한 사찰에 들어가 귀의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부처님의 품에서 그녀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평안을 찾았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 삶에는 이제 훨씬 더 중요한 관심사들이 생겼습니다. 저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화목한 가정이 있으며 탄탄한 사업이 있고 그리고 곧 저희는 작은 천사를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이 미소 지으니 정말 좋네요. 태아 씨가 미소 지으며 제 입술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줄 기회를 줘서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조용히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7년간의 시집살이는 악몽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저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수는 마음의 짐을 덜어주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은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제 인생은 한때 나락으로 떨어졌었지만 이제 저는 영광과 행복의 정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곁에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더욱 찬란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아직 길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처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고 싶으시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